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세게 얘기하는데 일본과 중국에는 경제관계는 좋잖아요. 네. 미국과의 대화의 문은 열고 대화를 할 생각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중국도 아마 올해가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중국이 정확히 읽은 거 중국 대리가 멈추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최근에 미중 관계에 미묘한 단어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견제, 이건 계속하겠지만 디커플링, 관계 단절하는 게 아니라 디리스킹, 즉 위험 관리를 하겠다는 건데 이 용어의 변화가 도대체 무슨 변화를 갖고 올 건지 혹시 달라진 건 없는데 용어만 바뀐 건지 이런 궁금함들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화여대 박홍공 교수님을 모시고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궁금합니다. 이 G7 공동성명 전문에 대중국 정책이 디리스킹에 기초한다, 디커플링이 아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네. 혼란을 주게 되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디커플링이라는 말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한번 자세히 보면 정부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이른바 전략적 경쟁을 시작하면서 갈등이 됐는데 트럼프 정부의 고위 당국자나 아니면 공식 문서나 그다음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디커플링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 정치인들이나 언론에서 흔히 쓰는 그런 용어가 되는 거죠.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결국 세계화의 개념이, 그러니까 미국이 보통 뭐 설계를 많이 담당하고 첨단 기술, 그다음에 일본과 한국이 장비와 중간재를 만들면 중국과 인도 같은 데서 최종 제품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해서 하나의 그런 사이클이 다 도는 거, 순환 체계가 된 거지 않습니까? 팀쿡 같은 사람은 재고를 갖고 있는 것은 뭐 죄악이다라고까지 얘기할 만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왔는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부터는 뭐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만 관세를 막 부과하고 개별 기업을 제재하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결국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이 경제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형태로 가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디커플링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한 디커플링은 어차피 불가능한 거다. 세계가 아무리 앞으로 정말 신냉전으로 들어가서 진영주의를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전의 냉전과 지금의 세계가 다른 것은 이 디커플링이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냉전 때는 소련이 나름대로 진영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급자족이 됐고 또 자유주의 세계는 또 그 반대쪽에서 자급자족이 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디커플링이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디리스킹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 잠깐만 영어를 쓰니까 저희가 좀 표현을 바꿔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커플링은 탈동조화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디리스킹은 위험 축소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 디리스킹이라는 게 미국에서 예전부터 쓰였던 건데 미국 정부가 9.11 테러 이후에 이 테러 조직 같은 데에 자금을 추적하는 게 매우 중요해졌죠. 그래서 굉장히 잘 추적을 하는데 그래서 테러 조직의 돈 세탁과 이제 자금을 추적을 하는데 금융기관의 개입 여부가 확인이 된 거죠. 그렇다면은 그런 자금 세탁에 의심이 되는 고객만을 대상으로 해서 중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 자체를 전체적으로 거래를 중단시키는 이제 그런 형태가 디리스킹이라는 표현으로 계속 쓰였거든요. 이제 광범위한 분야에서 급격하고 급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 올 3월 달이죠. 그 올 3월 달에 폰테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그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랑 중국을 방문을 해서 연설을 하는데 이제 그 디리스킹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얘기한 게 나는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이것은 유럽 이익에 맞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디리스킹, 위험 축소로 가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이 거기서부터 조금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특히 그런 면에서 디리스킹은 좀 더 완화된, 모더레이트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쓰이기는 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요일에 CNN에서 그 제이크 설리반이 나와갖고 인터뷰한 거 지금 방금 보고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디리스킹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디리스킹을 3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찍어서 2개를 얘기하는데 이제 그린 에너지를 얘기했고 또 하나는 반도체를 얘기를 했습니다. 공급망의 탄력성을 갖겠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 중국이란 얘기는 전혀 안 했거든요. 근데 중국이 거기에 들어와서 공급망에 있는 것을 사실은 배제하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첨단 기술 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첨단 기술, 그 군사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첨단 기술을 보호하겠다라는 의미를 두 번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한 거는 미국이 이제는 미국 내에 투자를 더 많이 확장하겠다. 그렇게 해서 미국 내부에서 중요한 것들은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3가지를
이른바 딜리스킹의 그 요소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들어보면 그렇게 뭐 이전과는 다르게 전향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더 개선하겠다. 그렇게 읽히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이 디리스킹이라는 어쨌든 용어를 바꾼 게 그러면 어떤 미국 내부의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유럽에서 먼저 디리스킹 얘기하니까 동맹들을 이게 약간 한 발 물러선 상태에서 다시 단결력을 좀 갖추기 위해서 그래, 네 용어 좀 받아줄게 이런 정도인지 약간 궁금해지거든요. 뭐 저는 큰 틀에서 두 번째는 당연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칩 액트 같은 경우, 반도체법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도 지난주 월요일 날 그 워싱턴 포스트를 보면 페리드 자카리아가 쓴 걸 보면은 그것은 미국이 WTO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거다라고 두 법을 딱 얘기를 합니다. 이른바 자유개방무역, 자유무역의 원칙을 훼손한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말하는 이른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도 이것을 훼손하는 행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핵심 동맹국,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연히 이것은 불리한 거고 미국이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자 하면서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의 모습을 분명히 보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것을 좀 달래려고 하는 생각도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그 바이든 행정부의 그 대외 경제 정책을 특히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부 장관이 다 기획을 한 건데 미국의 민주주의가 훼손이 되고 그리고 미국이 상대적인 쇠퇴를 겪고 그리고 미국이 다시금 국제정치 세계 질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중산층이 다시 복원돼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중산층을 위한 대외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은 미국 그 보호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그 내용만 보면은 그러면 뭐 트럼프가 얘기했던 미국 우선주의와 뭐가 다르냐. 제이크 설리반이나 바이든 행정부의 관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자신들은 목표가 다르다. 이것을 단순히 그냥 미국만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미국의 중산층이 복원이 돼야 다시금 그 세계 국제 질서의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가 복원이 되니까 이걸 일단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는 있는데요. 이건 미국 내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을 받습니다. 트럼프가 말했던 자국 우선주의, 굉장히 노골적인 자국 우선주의였잖아요. 그거랑 바이든 행정부가 하고 있는 경제 정책이랑은 틀린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런 보호무역적인 것을 걷어내야 된다. 중상주의도 걷어내야 된다라는 의견이 미국 내 주류 전략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지는 이제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이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앞으로 좀 차단해 나간다는 게 좀 어렵다고 보고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관계를 하면서 위험만 관리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요거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이 기본적으로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자세하게 나온 게 작년 5월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대중 정책을 밝히면서 꽤 긴 연설을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중국 대중 정책을 어떻게 갖고 가는 건지가 다 나옵니다. 일단 큰 틀에서는 중국을 국제 질서의 가장 심각한 도전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중국과의 어떤 충돌이라든지 또 신냉전, 봉쇄 등은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 가지 개념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미국의 경쟁력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 첫 번째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동맹국과 연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중국과 경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연계, 경쟁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국제법과 원칙을 훼손해 왔다는 것이 중국이 그 미국의 기본적인 전략 중국에 대한 평가니까 더 이상 그렇게 훼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근데 그렇다고 중국과 디카플링이나 전면전 냉전 형태의 갈등으로 들어가진 않고 모든 영역에서 중국과의 대화를 하고 관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작년 11월에 바이든이 마침내 시진핑을 만나서 그 다음 상당히 협력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에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가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스파이 풍선이 등장하는 바람에 못 갔고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 이제 왕이와 제이크 설리반이 만나갖고 빈에서 만나서 오스트리아에서 만나 꽤 길게 얘기를 했죠.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은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르게 중국과 경쟁을 하되 일정한 제도화 만들어 놓은 틀에서 경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중국과의 일정 수준 관여와 대화도 하겠다라는 기본 입장은 분명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경제 분야는 그러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보인다라는 거죠. 그걸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동맹국들에게 다 고민을 안겨주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궁금한 건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첨단 반도체 장비 소재 이 수출 금지는 여전히 미국이 하고 있으면서 미국 기업가들을 막 잔뜩 가서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중국은 마이크론 제재로 이렇게 좀 맞대응을 했잖아요. 지금 디리스킹으로 한 게 중국
미국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건지 아니면 변화는 없을 건지 이것도 궁금해지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이 이 디리스킹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를 보는 게 제일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국의 관영 매체죠. 글로벌 타임스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디리스킹이 디커플링을 감추려는 것일지 모른다는 느낌이 있다. 미국에 의한 중국 대리가 멈추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홍콩의 사우스찬이나 모닝포스트의 이제 중국적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컬럼니스트가 쓴 걸 보면 디리스킹이라는 게 덜 호전적으로 들리게 만든 것일 뿐이지 서방의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적대감은 여전하다. 그러니까 별로 디리스킹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중국이 정확히 읽은 거죠. 왜냐하면 제이크 설리반이 말한 세 가지. 결국에 중국이란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오지만 결국은 그 전에 했던 거랑 크게 다름이 없음이 보인다라는 측면을 중국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현재 이제 마이크론에 대해서 제재한 것뿐만 아니라 가끔 이 보면 무력 시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좀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의 반응 어떻게 해석하는 걸 지금 현재 미국에 대해서 정말 겉으로 보이는 반응하고 혹시 속내가 다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시진핑 바이든 회동 이후에 왕이가 작년 12월에 꽤 길게 자신들의 대외 정책, 대미 관계를 포함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납니다. 미중 관계를 탐색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의미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가 일정 수준에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중국의 입장에서도 미국과 계속해서 이렇게 갈등으로 가는 것은 뭐 자신들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올 6월 달에 그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부 장관과 왕이 그 중앙외사 판공실 주임의 오스트리아에서 꽤 길게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한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 신화통신에서 그 회담 이후에 나온 건데요. 공식적인 반응이죠. 미중 양측이 중미 관계에 장애물을 제거하고 관계의 하강을 중단시키고 안정화하기 위한 솔직하고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대화를 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뭐 우리가 충분히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는 게 중국의 입장에서도 미국이 디커플링을 하는 것은 뭐 불가능하지만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자국에 또 굉장히 불리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면이 있고 어쨌든 미국과의 대화의 문은 열고 대화를 할 생각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중국도 아마 올해가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올해 사실 8월부터 이미 미국 대선 분위기로 넘어가기는 하는데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공화 민주 양당이 강경한 중국 입장, 또 중국 때리기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중국도 미국 현 바이든 행정부와 어떤 제도화된 형태의 더 이상 갈등이 진전이 안 되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놓고 싶어 하는 생각은 중국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참 묘한 게 분명히 진짜 이 패권 전쟁은 진짜 한쪽이 망할 때까지 계속될 것처럼 진짜 으르렁거리고 진짜 험한데 안보 경쟁이 되는 상황에서 경제가 서로 공존하는 그런 모습이 가능한 건지 약간 가끔 볼 때마다 뭐 테슬라랑 CATL이 뭐 합작해서 공장을 만든다는 둥 뭐 포드도 그렇다는 둥 할 때마다 아니 이렇게 엄청나게 진짜 치열하게 진짜 한쪽을 죽이는 그런 전쟁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뭐 손을 잡는 게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하려다 결국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그게 첨단 분야 몇 분야로 핵심적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특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웨이퍼를 막 들고 나올 정도로니까 반도체, 배터리, 뭐 그린 에너지 같은 첨단 산업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그러니까 미국 혼자 안 되지 않습니까? 반도체는 더군다나. 그래서 한국과 일본과 대만과 함께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겠다. 그거는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그건 계속해서 갈 거고요. 그건 내년 뭐 선거에 누가 되든 상관없이 계속 될 부분이 있고. 근데 나머지 분야는 이거를 그렇게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저는 디리스킹이 디커플링이랑은 다른 거는 이제 나머지 분야는 말 그대로 디커플링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일정 수준의 아까 말씀드린 뭐 첨단 군사 그 분야의 기술이라든지 그런 분야를 제외하고 또 미국이 앞으로 나름대로 조금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제외하고는 결국은 중국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으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용어만 바뀌었던 하여튼 뭐가 조금 바뀐 건 분명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게 살짝 방향 따라 조금 틀은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면 우리 한국은 이 변화 속에서 우리도 뭔가 전략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전략으로 그대로 가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우리도 정부가 당연히 전략을 지금보다는 좀 더 앞으로 섬세하게 끌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정치와 경제가 대중관계 둘 다 걸려 있으니까 한국의 현 정부 입장에서 이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는 상호 호혜의 원칙이라는 것을 대중관계의 원칙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할 말을 하겠다라는 기본 입장이
있었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대외 원칙의 가장 큰 틀이 이른바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거 보셨겠지만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전략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거기에 전략서의 내용을 보면 협력 원칙 중에 첫 번째로 포용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포용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이게 결국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조금 재밌는 게 영어로 이제 FOIB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Free and Open Indo-Pacific 있지 않습니까? 자유롭고 개방된 특히 오픈의 의미는 사실 중국을 다 겨냥한 부분이거든요. 중국이 폐쇄적인 면이 있고 또 특히 남중국해라든지 그런 통행의 자유가 거기에 이 오픈돼서 개방돼서 가야 된다라 그런 의미로 처음에 만든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최근 한 6개월 전부터 일본 측 관료들을 만나보면은 거기에 오픈의 오픈이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 의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를 서로 좀 바꿔서 쓰고 있다. 아까 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뭐 미국과 중국이 무역 규모 최대치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도 상당히 무역 규모가 확충된 것은 분명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했기 때문에 한국만 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뒤떨어져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는데 한국이 너무 거기에 전적으로 들어가서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중국 대중관계를 한국 정부가 조정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상호호의 원칙, 규범에 기초한 원칙을 세워서 뭐 몇 가지 예를 들어 대만 해협 문제라든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냈죠. 그래서 그랬더니 중국이 반발했다 하는데 그것도 이전과는 다르게 좀 일정 수준 중국의 사활적 이해를 깊이 건드리지 않는 수준에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을 보면 그냥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원한다. 그 정도 수준으로 좀 표현이 조금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중국에 대한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이 입장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일종의 관계 초반에 나타나는 초기 비용이 점점 줄어들 수는 있다라는 거고 그것을 이제 앞으로 남은 숙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중 전략을 좀 구체화해야겠죠. 그러니까 큰 원칙은 저는 제시를 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으면 오락가락하면은 이건 중국이 더 그 틈을 파고들기 때문에 한국은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라는 것을 중국한테 충분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죠. 그건 일본이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세게 얘기하는데 일본과 중국에는 경제관계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기 때문에. 세게 말했는데 그 일본은 좋고 우리는 왜 우리한테 왜 이러지? 그러니까 우리는 갑자기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렇죠. 저는 여전히 그 관계 조정의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관되게 쭉 가져간다면 중국도 한국에 대해서 한국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그런 예상이 가능한 투명성이 가능하게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물론 뭐 지난번에 봤더니 중국 외교부 국장이 오긴 하곤 하는데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층 위에서 대화를 해갖고 서로 간에 좀 다른 생각이 있으면 그 다른 생각들을 그 대화체 내에서 맞춰가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새로운 화두인 이 디리스킹이 도대체 뭔지도 정확하게 알게 된 것 같고요. 또 미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함께 이렇게 고민을 나눠본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단추는 잘 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자 동맹을 맺은 국가 중에 이 확장 억제를 이렇게 명문화 선언을 통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첫 사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일한 사례인 거죠. 저는 이게 최대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